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00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시 현재 투표율은 10.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마쳤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집중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현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대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다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신촌에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계양구에서 투표를 했고요. 또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동탄에서 네. 사전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1시 투표 사전투표율이 10.5. 네. 그러니까 한 전체 유권자 4,400만 명 중에서 10%, 그렇죠. 10명 중에 1명이 투표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이 사전투표율이 이제 본투표율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그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거에 따라서 후보별로 또 유불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사전투표가 높다고 하는 건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는 또 김문수 후보마저도 사실은 물론 사전투표를 하자고 얘기는 하셨지만, 네. 기본적으로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 부정선거에 대한 논리를 말씀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그걸 계속 믿고 계셔서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본투표에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뭐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보면 민주당에 좀 유리한 판단이 쓰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지금 예. 최고가 전남, 예. 최저가 대구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장면만 봐도 지역적으로만 봐도 예.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구 지역, 경남, 경북 지역이 아무래도 낮은 걸 보면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다렸다는 거죠. 투표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화요일 날 선거가 본투표가 있다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 예, 하루만 휴가를 내면 4일을 또 연휴로 쉴 수 있거든요. 여행을 가시거나 그런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투표하고 여행 가시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결국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별 유불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뭐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저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상식적 선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본투표는 아무래도 이제 또 반대 현상이 그럴 수 있죠. 지역별 편차가 이제 반대로 나타날 텐데 본투표율까지도 끌어올릴까요? 저는 지난번에 77%였죠.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투표율도 올라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두 번째 요건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투표를 기다렸다고 하는 건 사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잘못한 정부, 그냥 전 정부죠.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투표를 빨리 하고 싶은 열망이 좀 있고 그 투표를 열망이 있다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내 한 표를 통해서 잘못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전국적으로 높다고 보기 때문에 투표율도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별 편차는 이제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따라서 이제 좀 달리 나타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높은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민들이 투표를 빨리 하고 싶었다 하는 부분은 저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이재명 1인 독재 정권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의사표시로 지금 누구라도 지금 빨리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안 그래도 그동안 우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동안 3년 내내 줄탄핵하고 국무위원들을 제대로 일을 못하게끔 거의 국정을 마비시키다 한 모습을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소수당은 다수의 행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력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그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들 다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시켜가면서 그렇게 국정을 거의 마비시키다 했는데 너무 무기력한 그 정부를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견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국민들밖에는 더 이상 이것을 견제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가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야말로 사법 입법 행정을 다 거머쥐는 절대 권력이 될
때 예. 이런 국가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했던 것 같고 지금 뭐 사전투표 높다 그러면은 사실 그동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쪽 후보들이 유리하게 분석이 됐죠. 네. 지금 이제 수치로 봤을 때도 영남 지역 수치가 낮은 것은 평균치보다 당연히 이제 아래예요. 낮죠. 상당히 본투표에서는 낮은- 올라가겠죠, 또. 그렇죠, 올라가겠죠. 본투표에서 올라갈 텐데 낮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예. 이것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유불리를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사전투표에서는 낮지만은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전투표에서 보면 호남 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네. 호남 쪽에서 굉장히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남 쪽에서 그동안 사실 이 영남 쪽 보수 지지층들은 완전히 결집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당내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완전 결집이 못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투표장에 안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예. 야 지금 호남 지역 투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예. 아마 본 투표에서는 이게 자극제가 돼가지고 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투표율의 추이, 그것도 상당히 이제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뭐, 앞서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닷새가 엄청 길게 느껴질 거고, 쫓아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짧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닷새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느낌이 이제 서로 후보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구치기 전략일 텐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 이제 일각에서는 뭐 오늘 새벽까지 이제 이준석 후보를 쫓아가지 만나지 못해갖고 이제 불발됐다.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마지막 변수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그 추세를 계속 네. 굳혀가는 거죠. 네. 특별한 변수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투표 날까지, 그러니까 선거가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이한 어제 이제 공약집이 나왔으니 오늘도 공약 얘기하겠지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네. 어떤 정부를 만들어갈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많이 하실 것 같고 마지막까지 한 분 한 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지난번 3차 토론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선거의 어떤 프레임이랄까요? 특징은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이고 심판이다. 이 부분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혹시나 이게 선거 과정에 들어오면서 많이 좀 희석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이번 선거의 어떤 이미지, 목적이 뭔지 하는 부분을 상기시키는 부분으로 강조해서 나가실 것 같고 예. 김문수 후보와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가면서 물론 뭐 전혀 불가능한 건지는 아는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하루 전에도 할 수는 있죠. 그러면 본투표에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 이제 3차 토론을 했던 그 이준석 후보의 실언 때문에 잘못된 발언 때문에 결국은 더 지지율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도리어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그럼 김문수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단일화 하려고 시도는 하시겠지만 예. 실제적으로 단일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그 마지막 관전 포인트라면 예. 결국 이제 네거티브를 얼마나 이제 국민의힘이 할 거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제 쫓아간 후보 입장에서는 네거티브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준석 후보도 지금 본인이 코너에 몰려 있다 보니까 계속 네거티브 하시던데 예. 그게 과연 먹혀 들어갈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정국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 단일화가 좀 변수로 골치 아픈 꼽혔던 방향으로 단일화가 이제 흘러갑니다. 끝난 겁니까? 아니요, 뭐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요? 뭐 지금 어제 됐으면은 효과는 크게 증가했을 텐데 이제 효과가 조금 많이 반감이 된 부분이 있지만은 예. 그래도 단일화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이준수 후보의 실은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이제 깜깜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올라갈 가능성보다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두 자리 숫자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 오히려 더 거꾸로 반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 그 사이에 본투표 전에. 예. 그런 것인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런 실언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겨냥을 한 것이겠죠. 예. 이재명 후보의 부도덕성. 그런데 이제 그 아들까지 예. 그런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일종의 뭐 네거티브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제 후보의 가족들에 대한 검증 예.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도 동의를 할 겁니다. 이준석 후보의 뭐 실언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가족에 대한 중요성, 가족 검증에 대한 중요성도 예.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투표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 판세를 보면은 예. 지금까지 전 여론조사가 한 80개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전체를 다 종합해 보면은 이준석과 김문수를 합하면은 예. 산술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와 거의 0.몇 %로 일치합니다. 예. 거의 붙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지난 대선 때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말씀은 조금 구체적으로 안 구체적으로 안 해주시면 합니다만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네. 총합했을 때 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단일화는 분명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물론 뭐 산술적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빠질 수는 있지만 단일화를 통해서 그렇지만 또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합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만은 전체 지금까지 네. 370여 회의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전체 결과를 봤을 때는 보면은 지금 단일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단일화는 고시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거기에 이제 기대를 걸고 계시는군요. 자, 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검찰개혁 완성 그리고 사법개혁 완수,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공약집인데 3대 비전, 회복, 성장, 행복 이런 부분을 이제 담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일단 저는 다른 정책들, 검찰 개혁도 그렇고 예. 사법 개혁도 그렇고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거보다 저는 다른 게 눈에 띄었는데요. 예. 개헌 관련된 공약을 집어넣었어요.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령하는 문제. 이 개헌 문제가 공약에 들어갔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호의적 관계를 기반으로 미래 동맹 발전을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 한일 관계 미래 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 점도 사실은 눈에 띄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점, 그런 점들이 눈에 띄었고요. 예. 이제 검찰 개혁은 완수하지 못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기소와 공소유지 두 가지를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부분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완성하는 차원이 있는 것 같고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숫자는 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독일은 한 130여 명, 프랑스는 120여 명 정도 대법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정도까지 늘리지는 않겠지만 법원의 어떤 상황도 보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추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으로 아마 늘리는 것을 논의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는 어떤 걸 할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까? 최우선적으로 할 것은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다른 거는 예. 다 후순이고요. 가장 예. 먼저 할 것은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즉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예. 기업의 어떤 애로사항 듣고 그 기업들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도와주는 역할, 예. 이 역할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경제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있는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 협상이라든지 예. 아니면 외국과의 통상 협상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것은 기업이 기업 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 두 번째는 외교를 통해서 통상 협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외부적인 요인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푸는 일,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 통상, 그리고 이제 개헌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그 이제 부분이 눈에 띄었다 말씀해 주셨고 정영국 대변인은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습니까? 이제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사법개혁이죠. 사법개혁. 사법개혁인데 이제 대법원장
관련해서 뭐 탄핵이라든가 뭐 검찰 수사를 특검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은 뭐 그 공약에서는 제외됐습니다만은 대법관 늘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부분은 빠졌습니다만은 진짜 숫자는 없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 늘리겠죠. 대법관 늘리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상고법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걸 뭐 법관들 늘려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을 지난 정부에서 하기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그렇게 반대해서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왜 와서 대법관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시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 부분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강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들로 봤을 때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그것만 한다 하면은 그것도 뭐 이해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법안들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부분들을 다 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은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법 자체를 재판을 못하게 만들겠다. 이 자체가 이게 사법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독재입니다. 독재라는 것이 법을 이용하거나 법의 허점을 악용을 하거나 안 되면은 법을 아예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행을 하거나 이런 것이 독재인 거예요. 지금은 과거처럼 뭐 총칼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독재에 눈 감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알겠습니다. 사법 개혁이라고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내놓은 이제 정책 공약 중에서 사법 개혁 그 중에서 대법관 증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통령이 될 경우에, 김문수 후보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될 경우에, 추경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경제가 이제 워낙 안 좋다고 하고 있고, 오늘 뭐 한국은행도 오늘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 살리기에 이제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 다 이제 추경 편성 얘기를 지금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이제 써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내수 활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 활동을 잘해서 더 많은 생산성을 유발시키고 그걸로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요. 수출을 통해서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야죠.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현금성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가게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어떤 쿠폰이나 아니면 바우처 같은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지역화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승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내수 활성화에 좀 더 많은 방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이 추경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전 대변인. 추경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저희가 취임하자마자 당일날 추경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의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후보들이 다 추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가 재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코로나 때도 효과를 봤습니다만은 그 효과 분석을 봤습니다만 그 분석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0.3%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0을 투입했는데 3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보다도 이것을 소상공인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 경제에도 좀 희망의 불이 켜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또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꼭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